뭐예요, 저게? 뭐 같으세요? 강낭콩 같이 생겼는데. 오, 반쯤 맞췄어요. 이거는 동부라고 부르는 콩인데요. 동부요? 네, 이게 흰 강낭콩으로 볼 수 있죠. 아. 처음 들어보세요? 동부? 동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 요즘 꽤 많이 쓰는 콩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좀 건강에 좋고 그런 게 있나요? 뭐 사실은 콩 자체가 건강한 식재료이기는 하죠. 그래서 모든 콩이 밭에서 나는 뭐 소고기, 밭에서 나는 단백질 이렇게 부를 만큼 사실 우리가 뭐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방은 적게 가지고 있고 또 각종 미네랄 종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에게 콩은 권장할 만한 식재료죠. 제가 듣기로는 동부콩이 어떻게 보면 콩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팥이랑 좀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모두 영양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콩 자체는 팥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그래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높고 인과 칼륨의 함량도 꽤 높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직감적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좋은 식재료인 거는 사실인데 이제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될 재료.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섭취하는 양을 정해놓고 드셔야 되는 식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 동부콩으로 저희가 알 수 있을 만한 요리나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콩밥을 상상하시면 이제 콩밥 안에 들어가 있는 콩 먹을 때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아유 뭔가 나는 썩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동부콩으로 한 밥을 드시면 얘는 뭐 다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 입에 들어왔을 때 씹히는 식감 자체가 콩보다는 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요즘 팥이 앙금으로 원래 들어가던 뭐 찹쌀떡이나 모찌 같은 거에 팥이 가격이 너무 올라서 팥을 쓰지 않고 동부콩을 이용해서 앙금을 만드는 경우도 좀 있고요. 팥으로 앙금을 만들면 우리 입에 이렇게 기분 좋은 정도의 단맛이 나게 하려면 사실은 달게 하는 걸 많이 넣어야 돼요. 이제 동부콩은 자연적인 단맛이 좀 더 있는 재료이기도 해서 오히려 담백한 어떤 찹쌀떡 소를 만들 때 많이 쓸 수 있는 재료죠. 그럼 모찌나 이런 찹쌀떡에 들어가는 앙금 같은 경우는 팥이 아니라 동부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브랜드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팥을 100% 하는 브랜드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부콩과 팥을 섞어서 쓰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동부콩을 더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들도 있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동부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맛이 좀 난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 단맛이 어떻게 보면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요? 단맛 자체가 당뇨를 일으키냐, 뭐 혈당을 높이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이제 질문의 의도에 따라 반은 예스고 반은 노일 수 있는데요. 콩 자체는 우리가 설탕을 먹는 것처럼 내가 단맛만 추출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도 먹게 되고 무기질도 먹게 되고 식물성 단백질도 당연히 같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맛이 나는 재료라고 해서 반드시 당뇨에 걸리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동부콩에 있는 효능을 조금 더 알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또 어떤 효능이 또 있을까요? 다른 콩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콩 자체는 항산화 성분이 꽤 많아요. 우리가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면 내 몸이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산화작용을 항산화, 조금 막아줄 수 있는,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 성분이라는 건데요. 콩에 특히 많은 게 폴리페놀도 많고 인삼에 우리가 들어있는 걸로 잘 알려진 사포닌 성분도 콩에 소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산화 성분을 콩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을 다양한 종류를 드시는 것은 일반적인 건강인에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이죠. 동부콩이 가지고 있는 그 효능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분들한테 이게 효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환이 있는 분에게 동부콩을 뭐 마치 약처럼 추천할 수 있냐라는 의도이시라면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채널에서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신장질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 초점 맞춰 설명을 드리면 콩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은 사실 신장질환자 분들에게도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의 세포의 산화작용 자체를 늦춰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충분한 식재료를 선택하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동부콩, 콩 추천할 만한 재료이지만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드시는 양 자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모찌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찹쌀도 있잖아요. 그쵸. 뭐 모찌에 있는 어떤 모찌뿐만 아니라 모든 떡의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쌀이죠. 네. 뭐 그게 맵쌀이 됐든 찹쌀이 됐든 하여튼 쌀 자체가 떡에서는 제일 중요한 재료죠. 쌀 중에서도 일반 쌀 말고 찹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 쌀과 찹쌀에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밥 해 드시는 그 흰 쌀은 우리가 맵쌀이라고 부르는 쌀이고, 이제 떡을 만들 때는 보통 찹쌀이라는 쌀 종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두 개의 쌀은 같은 흰 쌀이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전분의 그 화학적인 구조 자체가 조금 달라요. 맵쌀은 아밀로즈라고 하는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찹쌀은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개의 전분의 모양으로 보면 찹쌀을 구성하고 있는 아밀로펙틴이 가지가 더 많은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찹쌀을 먹었을 때 내 위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고 소화되는 데까지 시간도 좀 더 넉넉하게 필요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혈당의 상승도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죠. 오히려 일반 쌀보다 찹쌀을 먹는 게 좀 더 당뇨에는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당뇨 관리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항상 강조드리는 과량으로 드시면 안 된다. 나에게 허용된 양 안에서 비율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다양하게 움직여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 찹쌀에는 전통적으로 좀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런 말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는 말인가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뭐 체온을 올려줘요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한의학에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개념은 몸에 좀 허해진 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할머님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손주가 배앓이를 하면 찹쌀로 쓴 죽을 먹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 보면은 그 찹쌀이 아이의 뱃속에 들어가서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몸을 따뜻하게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배앓이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노렸던 민간요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찹쌀 자체가 좀 기력이 쇠해진 누군가에게는 약간 기력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음식이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가져가서 든든함을 줄 수 있는 재료이다 보니까 뭐 한방에서 얘기하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나 좀 어디 아픈 사람들은 몸속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특히 뭐 당뇨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빠르게 배를 부르게 하는 음식일수록 빠르게 배를 꺼트릴 수밖에 없는 요소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음식은 그 혈당을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 시간대도 되게 짧기 때문에, 나에게 포만감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가 다음 음식을 찾는 데까지 시간도 아무래도 좀 더 넉넉하게 필요하게 되고, 내 몸 안에서 그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혈당 자체가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죠. 모찌나 이런 찹쌀떡 같은 거가 좀 더 오랫동안 뱃속에 머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을 먹을 때는 또 그런 게 오히려 더 추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모찌나 찹쌀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떡류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뭐 대비 그러냐라고 하시면, 일반 우리가 제과점에서 살 수 있는 빵이나 과자류 대비해서는 떡류가 나의 뱃속에 좀 천천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혈당도 좀 완만하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신장질환이나 그런 거가 있으신 분들한테 찹쌀과 뭐 동북콩이 들어가 있는 간식들을 드실 때 뭐 추천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마지막은 양이죠. 섭취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그걸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고 정해진 양만큼을 드시고 멈춤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떡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찹쌀떡으로 치면 한두 개 정도의 분량 내에서 멈춰주실 수 있다면 또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콩 자체가 좋죠. 콩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뭐 이런 아주 대단한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콩도 좋은데 검은 콩은 느낌적으로 더 좋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느낌으로 볼 때 더 좋다 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뭔가 땅에서 나는 게 색깔이 확실할수록 몸에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수월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를 내가 살 건데 희끄무레한 가지랑 보라색이 빵 하고 나는 과지가 있으면 당연히 후자를 고르셔야 돼요. 이 색깔이 확실하다 하는 것은 색소에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의 효과를 내가 극대화되게 누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검정 콩도 그냥 콩보다는 이 검정색이라는 것을 내게 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내 몸에서 항산화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정콩이 뭐 일반 대두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색소에서부터 오는 확실한 항산화 효과는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항산화라는 단어 자체가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뜻인 건데요. 우리 몸이 노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면서 산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산화 과정을 항산화해주는 것이니 내가 늙는 거를 살짝 막아줄 수 있는, 좀 과장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식품들은 나의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검은 콩은 우선 콩 종류이니까 당연히 식물성 단백질에 속하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생체 효용률 자체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내가 소화하기에 조금 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생체 효용률이라는 것은 내가 특정 식품을 섭취했을 때 내가 섭취할 때 노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을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아침 점심으로 닭가슴살을 챙겨 먹었어요. 옆에 같이 운동하는 친구는 너무 막 근육이 빵빵 느는데 나는 안 늘어요. 그러면 운동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두 친구의 그 몸 상태가 다르니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겠으나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생체 효용률이 두 분이 다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어느 양만큼 먹었는데 혹은 내가 특정한 어떤 영양소를 어느 양만큼 먹었는데 내가 그 양을 먹은 것만큼의 100을 내 몸에서 효율성 있게 돌리지 못해요. 많은 부분 배출되기도 하고 대사 과정으로 진입하기 전에 소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체 효용률이 높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은 콩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면 동물성 단백질이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콩은 다른 동물성 단백질만큼 생체 효용률이 높진 않을 수 있지만 소화를 시키기가 편안하니 나이가 들수록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조금 편안할 수 있죠. 그래서 콩보다는 두부가 조금 더 소화하기 쉬운 것처럼 그런 식의 생체 효용률이나 소화의 어떤 관점에 따라 내 몸이 단백질 원을 받아들이는 속도나 그래서 단백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요. 검은색이라는 색소가 가지고 오는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 누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검은 콩 자체가 편하게 좀 접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이나 비타민도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좋은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 원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영양적으로 균형이 좋은 식품이에요. 그 콩팥이라는 기관 자체가 결국은 내 몸이 섭취한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찌꺼기 배출을 해야 되는 기관인 건데 그 콩팥병도 내가 만약에 콩팥병 환자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단계가 있어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지나가면서 투석도 해야 되고 점점 안 좋아지는 단계로 가는 건데 만약에 1, 2단계의 초기 정도라고 하면 검은 콩을 양껏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검은 콩을 그냥 자연스러운 양만큼 섭취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3, 4 이렇게 넘어가면 검은 콩은 단백질 재료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만큼 양이 좋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탁구공 크기, 검은 콩을 뭉쳤을 때 탁구공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을 그냥 그 정도를 하루에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먹을 때 탁구공을 한 개를 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그 정도 양을 나눠서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간식으로 무슨 볶은 검은콩 이런 거 막 이렇게 쟁여놓고 뻥튀기 드시듯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들어가거든 그게. 그래서 그렇게 옆에 쌓아놓고 쟁여놓고 드시는 습관은 이제 조금 버리시면 좋겠고 검은콩이 사실은 음료로 만든다고 하면 검은콩 차도 될 수 있겠고 검은콩 두유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 타입이나 두유 타입이 약간 차이가 있다면 사실 두유는 콩을 삶아서 그거를 잘 갈아서 그걸 체에 내리거나 해가지고 건더기 부분을 걸러내고 먹는 거예요. 근데 차는 우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콩 자체의 어떤 알갱이를 섭취하게 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점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영양소도 다른데 콩팥병이 심하시면 저는 오히려 검은콩 두유보다 차 타입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색소에서부터 오는 효과는 차 타입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두유 타입은 굉장히 농축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는 드링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시중에서 파는 두유들은 알게 모르게 소금도 꽤 많이 첨가가 되어 있고 설탕이나 달게 하는 재료들도 많이 첨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두유를 만들어 드시면 시중에 파는 두유와 전혀 맛이 다른 아주 밍밍한 두유가 되는데 그 이유가 집에서 소금 설탕 안 넣고 만들면 사실 그게 원래 본연의 두유의 맛인 건데 시중 두유들은 아니잖아요. 입에 쫙쫙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유보다는 오히려 검은콩 차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권할 만한 메뉴이기도 합니다. 신장병 환자는 특정한 어떤 모든 식품이 그렇지만 특정한 무슨 단일 식품을 먹고 그 병에 나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정말 다 오산이에요. 무슨 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회복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단일 식품만 강조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살짝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존하시면 애매한데요. 그 신장 질환인 분에게 좋은 두유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사실 결국 양이거든요. 그래서 신장병 환자에게 좋은 두유라고 해서 그 두유를 삼시세끼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고요. 그런 뭔가 좋은 정말 잘 만들어진 양질의 아주 좋은 두유가 있다면 하루에 한 잔 정도 한 번에 다 후루룩 드시지 마시고 뭐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드시면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콩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단백질이긴 한데 어떤 예민한 분들은 콩 먹고 나면 약간 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검정콩을 내가 영양학적인 효능이 있다고 하니 먹고는 싶은데 얘를 어떻게 소화가 잘 되게 먹느냐가 사실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검정콩을 밥에 넣어서 드시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먹고 배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콩을 따로 삶으세요. 그냥 검정콩 자체를 따로 잘 푹 삶아서 그거를 그냥 잘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냥 흰쌀밥 할 때 그 냉동실에 잘 삶아서 소분해 놓은 검정콩을 꺼내서 얹어가지고 밥을 하면 그냥 흰쌀이랑 생 검정콩을 같이 밥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좀 푹 무른 상태의 검정콩밥을 드실 수가 있고 그럼 훨씬 소화도 쉽고요. 냉동실에 어차피 잘 삶아서 쟁여놨으니까 요리하기도 수월하죠. 그래서 더 편하게 검정콩밥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죽으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검정콩을 잘 삶아서 잘 갈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잘 내리면 아주 고운 죽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소금 넣으시면 조금 더 고소한 맛으로 드실 수 있고 그 죽 자체는 훨씬 더 소화 흡수율을 높인 형태의 검정콩 요리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검은 콩은 색깔이 뚜렷한 콩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뚜렷한 무언가의 채소는 나에게 늘 건강적인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관점에서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도 누리면서 또 콩이라는 단백질 원도 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단일 식재료의 효과에 기대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적정량 먹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검정콩도 추천하는 식재료이지만 여전히 너무 과량 드시면 우리 몸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검정콩을 잘 선택하셔서 적정한 양 그게 얼만큼이라고 했죠? 피디님? 그쵸, 탁구공. 그 탁구공만큼의 검정콩을 하루에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 그 정도 기억하시면 검정콩의 이점을 누리시고 또 내 몸에 위험한 요소는 조금 무리될 수 있는 요소는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크게 두 가지예요. 수분과 단백질. 그래서 수분과 단백질이 내 몸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내 몸의 많은 부분이 수분이고 많은 부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 골다공증 걸렸어? 지금부터 칼슘 챙겨 먹어야지. 뼈를 구성하는 성분에 칼슘이 굉장히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칼슘이 제대로 지탱하고 서 있으려면 근육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몸을 잘 지탱하고 설 수 있냐? 따져보면 우리가 모든 뼈 건강에 좋다라고 늘 강조해왔던 칼슘 말고도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오래오래 사시니까 꿋꿋하게 잘 서서 다니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어르신들께서 골절되면 라이프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고 간병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내 몸의 근육을 잘 보존해서 내가 딱 꿋꿋하게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라기보다는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한 예를 들면 단순히 단백질만 부족한 식사를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단백질 식품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마그네슘도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도 단백질 근본 식품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인데 어떤 식사나 식품 자체가 하나의 영양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의 식사를 오랫동안 지속하셨다 하면 다른 부가적으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태의 분이라면 정말 기운이 없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거나 하는 형태로 증상을 보이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실제로 받게 되실 수도 있죠. 20대 때는 돌도 씹어 소화시킨다 하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점점 진행될수록 나 옛날에 갈비 3인분씩 먹었는데 이제 1인분도 못 먹겠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그 줄어드는 게 단순히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소화효소 자체의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기전들이 슬슬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 증상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나의 20대 시절에 실제 내가 필요한 내 몸의 근육으로도 가고 내 몸을 잘 지탱하는 데도 사용되는 단백질의 효과로 전환될 수 있는 생체 이용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들로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효과를 잘 보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분들은 뭔가 식사에 대한 제 코멘트를 드리면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실천도 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왜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시냐? 알려드린 거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단백질을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삼시세끼 과량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챙겨 드셔도 큰 소용이 없고요. 하루에 한 끼에 몰아서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의 단백질을 정해두고 그거를 새끼로 잘 나누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했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모두 내 몸에 들어와서 잘 워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적정량을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내가 먹는 만큼의 단백질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무슨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 또 부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죠. 그럼 또 양질의 단백질은 뭔데?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와서 잘 대사되어서 나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일단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일 것, 생체 효용률이 높은 단백질일 것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근원의 식품이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단백질도 우리가 뭐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은데 그 동물성 단백질을 더 소화되기 쉽게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물에 삶거나 혹은 찌거나 하는 조리법을 잘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리법에 단백질 음식을 하루에 적정량만큼 정해두시고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드셔라 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지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생체 효용률은 높지만 일반적으로 소화 흡수되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이나 두부 같은 재료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고기류보다는 조금 소화가 잘 될 수가 있고요. 고기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가 또 소화가 잘 돼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목살을 먹는 거랑 삼겹살이나 오겹살을 먹는 게 당연히 상상만 해도 소화되는 게 약간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게 정확하신 느낌인 거죠. 또 조리법에 따라서도 소화 흡수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달걀도 예를 들어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달걀 프라이로 드실 수도 있고 달걀 찜으로 드실 수도 있는 되게 다양한 조리법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가 되게끔 조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내 몸이 받아들였을 때 소화하는 역량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단백질의 전체적인 대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영한 친구들처럼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단백질을 지금 드시는 건 아니라 나의 근육을 잘 보존하고 내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드시는 거다 한다면 과량의 단백질과 운동을 막 세게 병행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고 한 1시간쯤 후에 단백질을 드시는 거? 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모두에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하루에 30분씩 뛰세요? 어떤 분에겐 너무 약한 강도의 운동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겐 도저히 못하는 강도의 운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약간 숨이 차는 것이 느껴지면서 전화가 왔을 때 그래 받으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살짝 내가 땀이 난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 추천할 만한 운동이에요. 우선 단백질을 드실 때 저는 조리법을 포함하여 곁들이는 짝꿍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 단백질 섭취할 때 제가 말리고 싶은 건 단백질만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이런 류의 재료에만 집중해서 식사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 식사법을 따라하면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가 있고 또 젊은 친구들처럼 근육을 막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무엇을 먹는가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적당량과 함께 잡곡밥 혹은 잡곡빵 아니면 신선한 채소, 과일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그 단백질을 먹는 재미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단백질을 실제로 더 잘 대사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단백질을 또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니 누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살짝 곤란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신장 질환 초기 증상이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들으셨거나 혹은 신장 지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 같은 지표들을 쓰는데 그런 지표의 수치가 비정상적인 범주에 있다라는 그래프를 만약에 보신 적이 있다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
과량으로 드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신장이라는 기관에서는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대사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많이 먹은 것만큼 내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니어가 되어도 단백질 섭취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신장이 안 좋은 상태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마냥 그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내가 잘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챙겨 드실 때 너무 과량으로 챙겨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 선택하셔서 물에다 찌거나 삶는 조리법으로 조리하시면 가장 좋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의 단백질 급원 식품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고기도 드시지만 생선도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우유나 콩, 두부 같은 것도 다 단백질 식품에 해당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신장 쪽에 네네네.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신장 쪽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런 것도 네. 관심이 많으시는데 사실 신장이라는 조직은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에 모든 최종 배출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평생을 살면서 이 신장을 가지고 나의 모든 먹는 걸 대사하고 마지막 찌꺼기 배출까지 완료가 되어야 내 몸의 대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되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신장이 지쳐가는 상태로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신장이 같이 부가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이 올라가면서 신장병에 대한 유병률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요즘은 젊은 신장병 환자가 많아요. 신장병 환자들의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시니어만을 위한 질환이 아니라 20대, 30대 분들도 나 체중 체크하는 것처럼 신장 수치 어떤지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일단 찌꺼기를 배출하고 여과하는 작용 자체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건데요. 사실 신장이 단독으로 노는 기관이 아니라 이름도 보시면 신장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역할과 작용, 신장의 역할과 작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심각해지면 심혈관 질환 올 수 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당뇨병도 내가 생기게 되면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당뇨 환자에게 신장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신장이 좀 건강해지려면 종합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2대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 두 개만 잘 관리를 하시면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고 또 신장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건강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장 질환은 한 번 시작되면 그냥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 위험군이다, 당뇨 위험군이다 경고를 들으면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하면서 다시 정상 수치로 돌이킬 수 있는데 신장은 특징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속도를 줄일 수 있을 뿐이지 그냥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내 스스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 거죠. 그럼 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유일하고도 아주 중요한 게 식사 관리인데요. 먹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소금 섭취.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랑 같아요.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저염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요즘 보통 머슬업 할 거야 그 단백질 엄청 많이 드시고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단백질 챙겨 먹어야 근 감소증 안 온다 하면서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굉장히 신장에 무리가 가는 영양소가 돼요. 그래서 적정량만큼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음 세 번째는 인과 칼륨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대사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이지만 신장에는 무리가 될 수 있는 미량 영양소 그걸 잘 적정한 양만큼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신장병 환자들에게 제가 적정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참 죄송한데 대체 적정량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단백질의 적정량은 쉽게 탁구공 크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탁구공을 생각하시면 딱 그냥 그 정도 양만큼 내가 한 번 먹을 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한국인 성인한테서는 적정한 양에 해당할 수 있어요. 칼륨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야 되는지 솔루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신장병 환자분들의 문의가 워낙 많아서 사실 저희가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이라는 책인데 사실 콩팥이라는 게 우리 신장을 부르는 순우리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 보시면 사실은 이 콩팥병이라는 게 제가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엄밀히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랑 평생 같이 가는 상태예요. 저는 심지어 질환이라고도 딱히 부르고 싶진 않아요. 콩팥병의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콩팥병을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 여태까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죠? 견과류 맨날 좋다고 몸에 챙겨 드셨죠? 흰밥보다 잡곡밥 더 좋다고 생각하고 챙겨 드셨죠? 빵도 뭐 심지어 흰빵보다 잡곡이 들어간 빵이 좋다고 생각하고 드셨을 텐데 등등 이러한 것들이 콩팥병 환자에게는 반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단백질도 소량씩 잘 나누어서 적정량 드셔야 되고 견과류 인칼륨이 많아서 그렇게 안 챙겨 드셔도 되고요. 잡곡밥도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흰밥이 낫고요. 빵을 선택하실 때도 잡곡빵보다 오히려 흰빵이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채소류도요. 너무 많이 먹으시면 애매해요. 애매하다 함은 우리 나물 몸에 좋다고 막 열심히 많이 드시잖아요. 신장병 환자는 나물 많이 드시면 칼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알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상식을 한번 뒤집어야 되는 이벤트가 바로 신장병을 진단받는 그 순간입니다. 사실은 물에 빠진 고기는 고기로 취급 안 한다는 분들 많으시지만 신장병 진단 받으시면 구워 먹거나 볶아 먹거나 이런 조리법보다 사실 물에 빠진 게 훨씬 좋아요. 고기도 물에 삶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럼 뭐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보쌈이나 수육이나 그런 메뉴들이 이제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기가 없는 부위를 선택하셔서 잘 삶아서 드시는 조리법이 좋고 채소도요. 볶아가지고 먹고 하는 것보다 물에 좀 데쳐서 담가 놓았다. 그랬다가 한번 살짝 저염으로 묻혀서 드시는 그게 물에 담그는 과정에서 칼륨의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용해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양념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양념은 무조건 저염입니다. 저염이라고 하면 맛없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 사실 맛 없어요. 그렇게 저염으로 드시면. 그런데 이 맛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이고 기술이잖아요. 저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무슨 장으로 끝나는 거 많이 안 쓰는 게 저염인데 그럼 뭐 딴 거를 써야 맛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권장할 수 있는 게 좋은 식초, 레몬즙, 좋은 카레가루, 염분이 낮지만 나의 입맛에 또 다른 킥을 줄 수 있는 양념을 쓰시면 좀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저염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좋은 식초는 어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배신감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모든 좋은 식재료는 사실 가격과 비례하거든요. 비쌀수록 좋다는 예, 식초는 사실 비쌀수록 좋은데 비쌀수록 좋다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무조건 비쌀수록 좋은 게 아니라 뒤에 성분을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무언가 이걸 인공적으로 발효를 했거나 하는 거 말고 자연 발효로 끝까지 나한테 전달될 때까지 추가적인 당의 애돈 없이 나온 식초가 좋은 식초죠. 그럼 발사믹 같은 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나요? 발사믹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모든 발사믹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연 발효된 식초를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늘은 어떤가요? 마늘은 좋은데 마늘이 또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면 막 하루에 한 줌씩 드실까 봐 이게 또 감이 너무 좋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모든 건 적정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곰이 사람 되려고 마늘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한 번 드실 때 한 2쪽, 3쪽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마늘 드시면 속이 아리는 분들이 있어요. 마늘의 성분 중에 속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신장병 앓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식사하는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가려야 되는 식재료가 많기 때문인데 마늘도 좋다고 해서 생마늘 막 이렇게 드시면 약간 식욕과 밥맛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속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올리브유 같은 데 잘 구워서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콩팥을 좀 잘 관리하고 싶으면 네. 절대 피해야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피해야 되는 것은 우선 너무 가공이 많이 된 거. 이 사실 콩팥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이 일단 절대 피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가공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냥 내가 상상해 볼 때 공장에서 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를 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당근을 먹겠다? 그럼 밭에서 농부 아저씨가 기르고 그거를 캐서 유통하는 업자가 마트까지 갖다 놓으면 내가 먹는 거잖아요. 얘는 공장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햄 이러면 뭘 잡아서 갈아서 모든 과정이 공장에서 다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
중간 이 햄을 좀 더 빨갛게 보이게 하기 위한 혹은 더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더 반짝거리게 하기 위한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장에서 벌어지는 단계가 최소화된 것이 사람한테 좋은데 특히 신장병 환자한테는 더 그래요.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은 우선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칼륨 식품은 슬프지만 녹색 잎채소는 고칼륨 식품입니다. 그래서 나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모든 채소는 우선 고칼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칼륨 채소이지만 사실 내 몸에 필요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채소를 사서 찬물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 놓고 그러면 칼륨이 수용성으로 용해되고 또 다시 한번 나물 조리하듯이 데쳐요. 그러면 끓는 물에서 다시 한번 칼륨이 용해가 돼요. 그 상태에서 저염 양념으로 살짝 묻혀 드시는 것은 고칼륨인 채소를 중칼륨이나 저칼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음료는 색깔 짙은 음료는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콜라, 이런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런 음료들은 인 함량이 높아요. 음료도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인이라는 영양소가 여러 첨가물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인 함량이 높아요. 가공식품이 인 함량이 높은 것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들도 인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색깔이 짙은 탄산음료일수록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제로는 대체당을 썼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도 신장병 환자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하루 식단을 챙기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3끼나 먹어야 되는데 하루 3끼를 매번 똑같은 걸 먹을 수도 없고 너무 지겹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보시면 하루 식단을 꾸릴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 음식은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먹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도 나와 있어요. 신장에 좀 고민이 많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네, 사실 신장병에 걸리면 인생 살면서 되게 중요한 재미가 먹는 재미인데 그 먹는 재미를 많이 포기하셔야 된다라는 슬픈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신장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건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기도 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상태에서 가장 재미있게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도 너무 많이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 상태에 대한 관리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 개를 잘 밸런스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들을 제가 다른 영상 통해서도 다양하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지 당뇨 있었어요. 나도 당뇨 올까요? 유전적 소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질환인데요. 예를 들면 나의 오랫동안 지속해온 식습관. 그게 불량하면 당뇨가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정적인 생활습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고 건강하게 드실수록 당뇨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죠. 사실은 이제 당뇨 같은 거는 실제로 진단받지 않으면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줘라 할 수 있는 당뇨 전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일 명쾌하게 수치로만 보면 우리가 직장인들 다 건강검진 1년에 뭐 한 번, 2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럴 때 금식하시고 건강검진센터 가시잖아요. 그러면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혈당을 피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요. 그러면 그 혈당이 만약에 100mg/dl가 넘는다. 내가 결과지 봤는데 혈당이 100 넘는다. 그러면 나 약간 당뇨 위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100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당뇨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건강검진 했는데 100 이상의 공복 혈당을 보였다면 당뇨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치로는 내가 피검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너무 마르고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본다 하는 것도 당뇨의 증상이 될 수 있고요. 갈증이 많이 나는 것,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것 두 가지가 당뇨의 일반적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체중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바지가 안 잠기는 거야. 계속 배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당뇨의 전조 신호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나이가 한 30대 중반만 돼도 당뇨의 위험이 있는데 벗어날 수 있는 좀 예방법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먹을 것,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 제가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남에게 효과가 있는 것, 남이 지속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의 룸메이트는 하루에 7km씩 러닝을 해. 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7km씩 러닝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건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의 식습관, 건강하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잘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사님은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저는 영양 박사님한테 좀 이런 식단이나 이런 거 받고 싶은데 그 당뇨에 좋은 음식이나 식재료 같은 게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나 점심 뭐 먹지 생각할 때 무슨 재료를 먹을까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무슨 메뉴를 먹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메뉴 선택법을 알려드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지셔서 이 최고의 당뇨밥상이라는 책을 집필한 지가 벌써 한 4년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책인데 어디서 보니까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베스트셀러 맞고요. 여기에 보시면 당뇨에 대한 일반 사항들이 당뇨 요리법 전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랜만에 책을 다시 보니까 이 39페이지에 보니 당뇨 잡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요 내용들이 사실은 한 번쯤은 내가 매스컴에서 들어봤어. 아니면 우리 또 채널 구독자분들은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인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잖아요. 식사에서. 탄수화물에 통곡물이 많은 것을 고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데 흰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가 있다면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고르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통곡물은 흰 곡물에 비해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많은데 특히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게 키포인트예요. 이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을 고르시라라는 게 탄수화물 메뉴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에요. 저도 이제 박사님 책을 보니까 그 통곡 파스타, 통곡 또띠아 막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사실 파스타나 또띠아 같은 이 탄수화물 재료들은 우리나라 근원의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수입돼서 들어오는 게 흰 파스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가 많이 나오고 그거 어떻게 생겼나요? 색깔만 좀 달라요. 색깔만 좀 더 누르스름하다고 해야 될까요?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들이 나오고 또띠아도 하얀 또띠아가 있지만 통밀로 만든 또띠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더 좋죠. 단백질 근본 재료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는요,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단백질 근본 재료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재료에 들어가 있는 지방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재료를 선택하실 때에는 지방의 비율이 높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요. 삼겹살보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삼겹살보다 목살, 목살. 구운 삼겹살보다 수육. 그렇죠. 그래서 조리법도 중요하고 부위도 중요한데 여기서의 핵심은 단백질 근본 메뉴는 지방의 함량은 낮출 수 있는, 내가 지방을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방은 안 먹어야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연달아 하실 수 있는데 지방을 안 먹어야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지방을 되도록이면 챙겨 먹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들기름 챙겨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들기름,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참기름, 좋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즉 지방의 함량이 낮은 단백질과 좋은 기름, 좋은 지방산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드시는 게 혈당 피크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추천하실 만한 그런 채소 같은 것도 있을까요? 채소를 먹는 이유도 크게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채소를 권하기도 하는데 채소를 드실 때는 어떤 채소가 더 좋습니다라는 개념보다 당뇨 위험이 걱정되시거나 당뇨인들께는 채소는 먹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순서요? 채소를 먼저 드셔야 돼요. 내가 밥 다 먹고 막판에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실제 밥, 뭐 파스타 이런 류의 탄수화물 혹은 뭐 닭고기, 스테이크 이런 류의 단백질을 먹기 전에 채소부터 먹는 것. 그래서 당뇨를 교정하실 때 식사의 순서만 바꾸어도 어느 만큼 효과가 있어요. 발효식품 같은 건 좀 어떻게 하나요? 발효식품은 사실 너무 권하죠. 이제 권하는데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요거트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김치도 발효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류도 발효식품에 속해요. 그러면 김치나 장류는 살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짠 거, 나트륨. 김치는 담글 때 소금도 많이 쓰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젓갈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는 너무
너무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자칫하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김치의 딱 한 가지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짜지 않은 김치는 무조건 권하고요. 그리고 뭐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 너무 권해드리고요. 장류도 요즘 저염으로 나오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발효식품은 짠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먹었을 때 발효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미가 있는데 그걸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염 된장도 굉장히 좋아해요. 음료 중에서 단맛이 나는 거 좀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아직까지도 제로 음료를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제로가 이제 붐처럼 한참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제로 음료도 드시면 왜 달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맛이 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당을 기존에 우리가 늘 음료 회사에서 쓰던 당이 아닌 대체 감미료를 썼기 때문에 그 단맛은 유지하면서도 칼로리가 0이라는 거거든요. 단맛이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를 드셔도 사실은 내 마음의 위안일 뿐. 요즘 최근에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혈당 상승 이나 뭐 체중을 늘리는 데는 크게 다르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은 할머니부터 먹어온 식재료가 올바른 식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감미료라는 것을 접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양을 좀 더 줄이고 차라리 내 입의 즐거움은 이전의 재료로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당뇨 있는 분들이 반드시 피하거나 제한해야 될 음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단 음료는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음료부터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환자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어제 뭐 드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면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하면서 쭉 메뉴를 말씀하시는데 뭘 마셨는지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기억 못 하세요. 그리고 음료나 물을 마시는 거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액체를 마시는 거고 내가 씹는 과정 없이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나면 어제 뭐 먹었지? 하는 거는 기억을 되살리면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어제 뭘 마셨지라는 거를 생각하려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단 음료에 익숙해져 있는 당뇨 위험인들일수록 음료에 대한 것을 약간 자각하면서 이거는 먹어야지, 얘는 피해야지 하는 의식을 좀 가지시면 훨씬 좋다라는 의미에서 단 음료부터 피하시면 좋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 뭐 사과 주스, 막 케일 주스 이런 것처럼 주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럼 피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주스는 시중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고 집에서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과일, 채소는 내가 씹는 과정을 거쳤을 때의 혈당 상승을 덜 시키기 때문에 우선 후루룩 마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 형태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나는 씹어 먹는 것보다 갈아서 먹고 싶어요 하셔도 집에서 직접 갈면서 달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설탕 이런 거 추가로 넣지 않고 과일, 채소의 본연의 맛으로만 갈아서 드시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시중 제품을 사서 드실 거다라고 하면 반드시 식품 라벨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류 함량이 추가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함량이 낮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피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당뇨 위험인들만 피하세요라기보단 모든 현대인들의 식습관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 기름진 거, 탄 거 이런 것들의 조합, 회식 때 많이 먹는 메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혈당 관리에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이 없죠. 술도 마찬가지고요.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담배도 같은 영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에게 이런 거는 별로니까 피하세요. 혹은 WHO에서 이것은 발암물질에 속해요 라고 한 것들은 다 혈당 관리에 좋지 않아요. 방금 전에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설명해 주셨잖아요. 거기 있는 좀 레시피 같은 거 몇 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뵌 분이 당뇨 도시락을 싸가지고 회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요? 건강검진했는데 정말 이제 이러시면 큰일 나요의 직전 상태에 오셔서 자각을 하셨어.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메뉴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 메뉴를 우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1번은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에요. 김치볶음밥은 뭔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다 알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심지어 우리 왜 고깃집 가면 다 먹고 나서 김치볶음밥을 하도 먹어서 외국인들이 K 디저트라고 부른답니다, 이걸. 그런데 여기에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라는 거는요, 쌀의 일부, 그러니까 밥의 일부를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대체하는 거예요. 실제로 냉동으로 나와요. 외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먹어왔던 제품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돼서 들어와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제품이에요. 우리 왜 브로콜리 친구 하얀 거 그 콜리플라워잖아요. 그 콜리플라워를 잘게 잘라서 팬에다가 마르게 볶아내면 그게 마치 색깔도 하얀 데다가 작은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꼭
밥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일반 밥이랑 현미밥이랑 섞어서 김치볶음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밥 양을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내가 거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콜리플라워 라이스 추천입니다.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먹을 때 그 식감이 그 밥의 식감이 될까 이게 좀 식감은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콜리플라워 라이스는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을 우선 보이는데요. 그게 콜리플라워만 밥이라고 생각하고 퍼먹으면 지금 PD님 생각하는 것처럼 좀 요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김치볶음밥이잖아요. 김치 맛도 나고 또 우리가 같이 볶아내고 뭐 달걀 프라이도 올라가고 하니까 크게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김치볶음밥에 보통 이제 고기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고기 기름이랑 참기름 같은 것도 넣을 텐데 네. 그럼 그런 기름진 걸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 정도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요. 사실 당뇨인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1번 지침이 당 섭취에 주의하는 것, 즉 탄수화물 섭취에 주의하는 것인데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 같은 경우는 밥의 양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기름지지 않게 드시면 사실은 더 좋겠죠? 또 혹시 메뉴 하나 더 이것은 저의 최애 메뉴에 해당하는데 케일 양배추 쌈밥. 보기만 해도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케일이랑 양배추 잎을 잘 데쳐서 거기에다 밥을 넣고 말아내는 요리인데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요. 우리가 김밥 할 때도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밥을 하나하나 그 이파리 위에 놓고 말아야 되니까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밥 한 번 먹을 때 케일 한 장, 양배추 한 장씩 먹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메뉴죠. 그리고 안에 넣으시는 밥도 흰밥보다는 뭐 예를 들어 렌틸 콩밥을 넣으시거나 현미밥을 넣으시거나 하는 것으로 좋은 탄수화물과 채소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메뉴예요. 여러 채소가 있는데 왜 굳이 케일이랑 양배추를 싸먹으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사실 케일이랑 양배추는 식이섬유소 함량이 굉장히 높은 채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쌈밥을 돌돌 마는 걸 로메인이나 상추에다 말아라라고 하면 얘가 찢어지기가 쉽고 예쁘게 모양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양배추나 케일은 탄탄한 식이섬유 조직이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밥도 예쁘게 말아지기도 하고 내가 먹을 때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양배추는 속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케일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식이섬유소도 높지만 눈을 좋게 해주는 루테인 함량도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조합으로 먹을 수 있죠. 그 책 제목 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짱! 정말 최고의 당뇨밥상이죠. 최고의 당뇨밥상. 사실은 적용하시기 쉽게 쓰려고 애를 많이 썼고 여러 요리책들을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내 일상에서 적용하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리책이 많을 텐데 이 최고의 당뇨밥상은 당뇨 위험군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 또 굉장히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이 있고 아직은 너무 건강하지만 부모님이 당뇨 있으셔서 나 미리부터 좀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따라 하셔도 저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뇨 위험군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실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 먹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인 운동, 활동에 대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앉거나 바로 눕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너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고. 그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발언입니다. 식사하시고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나면 한 15분, 20분이라도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먹었던 식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이 모든 음식들이 잘 소화돼서 천천히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소화를 도와주고 또 내가 당뇨 위험군일수록 사실 먹고 나서 바로 앉으면서 칼로리 소비를 훅 낮추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칼로리 소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아서 식사 후에 한 15분, 20분 정도 걸으실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당뇨인가? 라고 자각할 수 있는 전조 증상 중에 체중계 숫자 똑같은데 바지 안 잠길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체중계 숫자는 뭐 계속 열심히 체크하기도 하시고 뭐 혈압도 가끔 어디 가면 재보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허리 둘레를 재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뇨 위험군이다라고 했다고 하면 체중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허리 둘레를 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허리 둘레 체크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